전기전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음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중학교서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아마 이골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음의 법칙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할 거 있느냐, 얘기할 건덕지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음의 법칙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약간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약간 더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오음의 법칙과 관련돼서 주변 얘기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 부족하고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고 익히 들었던 내용, 그리고 오음의 법칙을 삼각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거 삼각형 가지고 공식을 생각해내는 거는 이미 늦죠. 오음의 법칙하면 바로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약간 상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쓸 때 실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줘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듯이 삼각형을 이렇게 나눠서 위에는 전압, 아래는 전류 저항, 이렇게 나눠졌죠. 이 선은 여기가 분모라는 거고 요거는 분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손으로 가리면은 바로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압을 모른다 그러면 V는 I 곱하기 R, V는 I 곱하기 R. 그 다음에 내가 저항을 모른다 이럴 때는 이게 분모하고 분자의 구분선이니까 전류분의 전압, R은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류를 모른다 그랬을 때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 이거를 집어넣고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로 해석을 할 때 편한 게 어떤 거냐면 요식이에요. I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I는 R분의 V, 요식 가지고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전기전자에서 회로 해석을 할 때 오음의 법칙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음의 법칙이 가장 기본된 식이고 전기전자의 처음과 끝 사이에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쭉 관통하는 법칙이지만은 이것만으로는 회로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회로를 해석하려면 오음의 법칙과 더불어서 키르히호프의 전류의 법칙, 전압의 법칙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변환시킨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류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키르히호프의 전류의 법칙, 그리고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 요식을 가지고 주로 많이 회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OP앰프라든가 DA 컨버터,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전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건 제 경험적인 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으로 사용하면 되고, 근데 해보니까 전류를 해석하는 게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개의 관계식인데, 어쨌든 오음의 법칙은 세 개의 관계식인데 전압과 전류와 저항, 아래 보시면 전류, 전압, 저항, 이런 것들이 기호는 뭐로 쓰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는 전류는 암페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죠. 그 다음에 V는 전압은 볼타 전지로 유명한 볼타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고 했고요. R은 오음의 법칙을 발견한 오음의 이름을 따서 오음이라고 불러주고요. 단위 기호는 암페어는 A, 전압은 V, 저항은 오메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로 써줘요. 오음의 법칙은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의 단위니까 저항의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나 오음의 법칙은 그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서 우리가 실전적으로 사용할 때, 회로를 해석하는 실전적으로 사용할 때 2% 부족한 게 무엇이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한 회로가 나와요. 전기전자에서 가장 간단한 회로가 이 회로인데 이 회로가 전압 분배 회로예요. 볼테이지 디바이더 서킷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압을 이 저항과 이 저항으로 나눠준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두 개의 저항으로 전압이 나눠진다고 해서 분배가 된다고 해서 전압 분배 회로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간단하고 뭐 이거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회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전기전자를 관통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어요. 좀 간단하고 하찮게 보이는 회로. 하찮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 그것은 연산증폭기 이상적인 조건에도 적용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차차차차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전압분배 회로에서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압이에요. 이 전압. 이 식이 그냥 이건 이론적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식이에요. 이론적인 식인데 이 식을 가만히 뜯어보고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전류와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회로가 꾸며져 있을 때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데 이 식을 사용해요. 그런데 식을 이렇게만 쓰면 우리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약간 2%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압을 이 저항, 지금 우리가 여기 식에서 쓴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회로 풀 때는 이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이 식만 가지고는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 회로가 있을 때 반드시 여기와 여기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을 반드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VIN이 되겠죠. 이 전압이 그대로 여기 걸리니까 여기 걸리죠. R1 양단에 어떤 전압이 걸리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임의로 부하에 걸린 전압이라고 해가지고 VL이라고 할 때 여기는 VL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약간 실전적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에서 높은 쪽 전압에서 낮은 쪽 전압을 빼주는 거예요. 전류는 어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안 흐르면은 전위가 똑같으니까 전압차가 없으니까 안 흐르는 건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압차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러면 그 저항이 있다 그러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주는 거를 그 저항으로 나눠줘야 전류가 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서 만약에 전류를 구한다. 이거를 뭐 부하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IL이라고 넣으면 IL은 이 저항분의 RL분의 여기 걸린 전압을 VL이라고 아까 가정했으니까 VL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실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빠졌냐 하면은 제로가 빠진 거예요. 제로라고 하는 거는 쓰나 안 쓰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려요. 이 항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보통 그냥 저항으로 전압을 나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전류를 구할 때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건전지 음극으로 연결됐으니까 여기 전압 기준 몇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로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제로라고 생각해 주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제로 볼트가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류를 구한다. R1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한다. 했을 때는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이것을 I1이라고 했을 때는 R1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어떤 전압이냐? 이것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R1에 걸린 VIN에서 VL을 빼주는 형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전류가 구해져요. 뭐 여러분들도 실제 계산할 때는 다 적용하는 거지만 혹시 관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짚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면 눈으로 확 들어오죠.
전압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분배가 되겠죠. 이 전압. 네. 그래서 그 숨겨진 2%가 아니고 1%일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라. I는 R분의 V다. 그거는 어쩌면 이론적인 거지만 실전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I는 R분의 높은 전압에서 그 아래 걸리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줘야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제가 물음표를 굳이 쓴 거는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식에서 V 높은 데서 V 낮은 데를 빼야 약간 좀 더 실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음표를 쓴 거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게어르그 시몬 오음이라고 해서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바니 회로의 수학적 연구 1827년에 썼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썼을 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나중에 차차차차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게 되는데 갈바니 회로의 수학적 연구라는 책을 보면 수학적인 그 증명이 쭉 돼 있고 이 식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 갈바니 회로의 수학적 연구라는 책을 주석을 다뤄놓은 걸 보면은 거기에 비슷한 식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정항의 법칙이 아니고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1827년에 갈바니 회로의 수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가 점점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갈바니 회로에 대한 수학적 연구 그 책들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따왔는데 재밌어서 이거를 따왔어요. 약간 현재 우리가 오음의 법칙의 식을 썼을 때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썼는데요. 이 식이 19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말까지,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19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 식을 막 여러 가지로 썼어요. 여러 가지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C는 R분의 2다.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C는 커런트, 흐르는 것. 이거 똑같은 의미를 사용했어요. 전류라는 의미죠. 저항도 마찬가지고. 근데 E는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해가지고 기전력이라고 해요.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기전력을 지금은 전압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전력하고 전압하고 약간 다르다. 그러면 여기 2라고 쓰면은 지금하고는 좀 안 맞겠죠. 그걸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썼냐면 F 이퀄 R분의 2. F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은 전류의 힘 그래서 F를 따가지고 이 F를 따가지고 F 이것도 뭐 의미상으로는 전류예요. 표기만 F로 할 뿐이지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R 똑같고 여기도 2를 썼죠. 똑같이 기전력이라고 썼어요. 기전력을 2라고 하는데 2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전류음이 저항음이는 같은데 V는 약간 달라요. 이 기전력하고 이 전압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어떤 전이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지 같은 거. 이것을 기전력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는데 단위는 볼트예요. 그렇지만 이걸 기전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이라고 할 때 여기 걸린 전압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아까 그 간단한 회로에서 양단에 걸린 전압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전력하고는 다르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전이차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 성분이 없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압이 유기가 된 거죠. 유기된 전압이에요.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전압은 바로 요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전력하고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제 19세기식 표현은 이런 건데 2를 여기다 쓰는 건데 지금은 V를 쓴다. 그런데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I 이퀄 R분의 2라고 써주는 데가 있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쓰면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좀 틀리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류를 막 여러 가지로 썼죠. 지금 현재는 I를 쓰고 있어요. I. 왜 이렇게 I를 쓰게 됐냐면 C 같은 거 C가 커런트에서 C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하고 부딪혀요. 그 이니셜 C가 정전 용량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C를 안 써줘요. 그 다음에
이게 전류를 영어로 쓰면은 전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전력이에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기를 했냐면 intensity of electric current, 전기의 흐름인데 강도다 이거죠. 강도, 전류의 세기. 그래서 요 이니셜을 따가지고 I라고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류하고 관계가 없죠. 세기, 인텐서티의 이니셜을 땄기 때문에 세기다. 사실 무엇에 대한 세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다른 거하고 다 부딪히기 때문에 I를 써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항의 역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 저항 R은 이거는 I분의 V죠. I분의 V. 네. 컨덕턴스는 뭐냐면, 컨덕턴스 이게 뭐 전도, 뭐 예를 들어서 열이 전달할 때 그 전도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도성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것을 G라고 불러줘요. G.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또 생각해 주는데, G는 R분의 1이에요. 저항의 역수예요. 저항이 크면 컨덕턴스의 값은 작아져. 반대로 놀아요.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죠. 반대로 놀아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지만,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기 때문에 반대로 얼마나 전류를 잘 흘리느냐,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반대니까. 그래서 G는 R분의 1이고 이것은 I분의 V 1이니까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역수니까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식으로 말하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R의 반대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G는 V분의 I예요. V를 일정하게 넣자 이거죠. 일정하게. 이건 이제 상수로 넣자 이거죠. 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변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변하는 게 아니다.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류는 작아져야죠. 왜냐면 이게 상수니까, 이게 일정하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 이건 작아지죠. 그러니까 결국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잘 흐르게 못하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죠. G는 그러면 G는 이게 상수죠? G가 커지면 I도 커지죠. 이 식에서 알 수 있죠. G가 커지면 I가 커지기 때문에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잘 흘러보내는 거에 대한 정도를 알려준다 우리에게. 그래서 컨덕턴스의 값이 커지면 이거는 전류를 잘 흘려보내는 거구나, 저항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컨덕턴스 잠깐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컨덕턴스가 G인데 이 단위를 지금은 뭐라고 쓰냐면 지멘스라고 써요. 지멘스라고 쓰는데, 이것을 대문자 S로 써요. 대문자 S. 근데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 저항이죠. 이게 저항을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오음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오음이라고 썼어요. 기호로는 오메가 이렇게 썼고, 그러면 G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니까 이거는 컨덕턴스죠. 저항의 반대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반대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MHO, 모라고 해요. 모. 그럼 이것도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1971년에 전 세계적으로 단위를 통합해서 얘기하는 국제도량형협회에서 1971년도에 독일의 사업가이면서 뭐 발명하기도 한 사람인데, 지멘스의 이름 따서 S라고 썼어요. 그 경위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S라고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의 세컨드, 이거하고 좀 헷갈려요. 물론 소문자, 대문자로 구별을 해주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지멘스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쓰고 마이크로 지멘스를 읽어요.
그래서 좀 너무너무 헷갈린다 이거 세컨드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뭐 너무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컨덕턴스는 언제 쓰이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 장황하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회로망을 풀 때 저항이 병렬로 있으면 저항으로 계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쉽게 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중에 트랜지스터하고 FET 같은 거 그거는 생김새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RLC나 전류원, 전압원 이런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그런 알기 쉬운 회로로 바꿔줘요. 그거를 등가 회로라고 해요. 이퀴밸런트 서킷 해가지고 회로를 바꿔주는데, 그때 이 컨덕턴스를 써주기도 해요. 그때는 이제 소신호 해석에서 등가 회로를 쓰기 때문에 보통 교류를 소신호라고 하는데, 교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회로가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전통적인 회로로 바꿔서 그렸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 써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G라고 하는 걸 써요. G라고 하는 걸, 이 컨덕턴스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개념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V분의 I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오음의 법칙에서 저항을 표현하는 관계식에서 R은 I분의 V였는데 그것이 V분의 I다. 이것이 기억해 둘 만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그렇게 외워두시죠.